이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가 1995년 1월이라고 했잖아요. 한 10개월 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드라마에 대해서는 이미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봤고, 그런데 이게 첫 방영된 게 95년 1월이거든요. 30주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념비적인 시간 동시에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이 드라마가 담고 있는 메시지가 지금의 우리한테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부패하고 부정하는 권력에게 칼끝을 들이미는 그런 드라마였거든요. 그때의 상상력을 한번 돌이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그런 경험이 없던 시대였던 거예요. 95년 이때는.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저 때의 사람들에게도 부패한 권력에게 칼끝을 들이대는 게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간절한 일이었나를 생각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억의 얼굴들이죠. 박상원, 고현정, 최민수. 이들이 격동의 시대를 돌파하는 이야기이고, 이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박태수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폭입니다. 정치 깡패고 결국에는 살인죄까지 더해져서 사형 선고까지 받고 사형 집행당한 이 드라마 안에서 그의 인생을 요약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친한 친구의 강우석 검사가 박태수에게 사형을 구형하면서 던진 논고에 나온 얘기인데, 피고인은 지난 30년간 살아오면서 여러 번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 그때마다 피고인은 좀 더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사용하고 힘 있는 자에게 붙어 지름길을 택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박태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온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또 추억의 얼굴이 나오죠. 배우 김정현 님이 연기한 박태수의 어린 시절. 어린 시절의 박태수는 깡패가 아닙니다. 잘생기고 싸움 잘하고 그렇다고 나쁜 짓은 안 해요. 애들 돈 뺏고 괴롭히고 이런 짓은 절대 저지르지 않습니다. 나름 공부도 좀 착실하게 하려고 했던 소년이었고, 근데 이 정도의 사람을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전학 첫날부터 원래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시비를 걸어오고 가볍게 다 때려 눕힙니다. 그날 싸웠던 애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오죠. 태수의 집은 요정이에요. 태수의 엄마가 바로 이 요정의 마담이에요. 태수는 이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고 아낍니다. 자신의 엄마를 향한 감정이 의연이를 바라보는 감정으로 좀 이어지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그럼 박태수의 엄마, 이분은 누구시냐? 고 김영애 선생님이 연기를 하셨습니다. 이분도 아들을 정말 사랑해요. 그렇다고 해서 과잉보호하고 뭐 이런 사람 아닙니다. 아들을 보는 게 좋은 엄마예요. 이 어머니는 좀 술에 의존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서 공부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항상 아들의 편이 되어주려고 하는 어머니죠. 명장면이 하나 있어요. 태수는 절대 자기가 먼저 싸우려고 하지 않는데 자기 학교의 친구들이 다른 학교의 학생들과 이제 패싸움을 하게 되는 걸 본 겁니다. 그때 그 패싸움이 연루가 됐다가 정학을 맞게 돼요. 이때 이 어머니가 일가를 합니다. 저쪽에서 먼저 싸움을 걸어오는데 사내가 돼서 도망을 쳐야 되겠어요? 사내 애들이 돼갖고 친구가 맞는데 모른 척 할 수 있습니까? 이 학교에선 그렇게 가르치나요? 그만큼 태수의 엄마는 아들에 대한 신뢰, 아들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크고, 그런 사건 이후로 태수는 공부를 해서 어머니 기대에 부합하는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태수가 만나는 사람이 강우석이죠. 어린 강우석은 이 홍경인 배우가 연기를 했습니다. 자기 반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강우석한테 공부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때 강우석이 조건을 내걸죠. 둘 다 할 수는 없다. 싸움을 하든 공부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라. 박태수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요. 하지만 싸움을 다시는 안 해야지 라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그 지역 내의 깡패 집단에서 너를 우리가 데려갈게, 한번 싸워봐, 이런 식으로 얘를 데려간 겁니다. 처음에 박태수가 반격을 하려고 해요. 그 순간 이 우석과의 약속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들고 있던 몽둥이를 딱 내려놓고 그냥 얻어 터져요. 그리고 나중에 강우석이 박태수를 구축하러 왔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 약속 지켰다. 그 장면을 95년 처음 왔던 순간이 기억나는데 소름 같은 느낌. 그렇게 이 두 사람은 정말 친한 친구가 됩니다. 그렇게 공부만 잘하고 할 수 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놔두질 않죠, 이 세상이. 태수가 어느 날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요정 마담이 자신의 엄마를 좀 함부로 대하는 걸 봅니다. 그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래서 강우석한테 물어보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어느 대학 나왔냐? 강우석이 당연히 뭐 육사라고 알려주죠. 태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육사를 가서 대통령이 될 거고 대통령이 돼서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 다 청소할 거다. 하지만 그의 육사 입학은 좌절이 됩니다. 면접 보는 과정에서 박태수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때 이제 어머니가 고백을 하죠. 너희 아버지는 빨치산이었다. 아버지가 빨치산이 이상 박태수는 육사에 입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유골을 뿌렸다는 지리산으로 가는 거죠. 네,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하필 아버지를 추모하고 오는 길에 어머니가 사망을 해요. 저는 여기서 이 지리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빨치산 들이 마지막 근거지였잖아요. 이 모래시계를 연출한 김종학 PD 송진아 작가의 바로 전작인 여면의 눈동자의 마지막 장면도 이 지리산이었다는 겁니다. 이 장면
이죠. 여기서 이 최대치와 윤여옥이 죽고 이를 바라보는 장아림의 모습으로 여명의 눈동자가 끝났고, 모래시계는 그 지점에서 출발한다고 봐도 됩니다. 여명의 눈동자는 일제강점기부터 뭐 제주 4.3 뭐 이렇게까지 다루고 있잖아요. 모래시계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여명의 눈동자와 비슷한 구도로 이야기를 설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어머니가 죽었고 이제 태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태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어떤 목표도 사라지고 연좌제로 인해 다른 꿈을 꿀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던 기회, 그게 바로 깡패인 거죠. 그런가 하면 그의 친구 강우석은 누구인가? 우리가 흔히 강우석은 굉장히 강직한 검사이고 정의의 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나쁜 놈들 다 싸잡아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검사가 아니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려면은 몇 가지 대사들을 들어봐야 됩니다. 아까 박태수에 대한 구형 논거를 제가 소개했잖아요. 지금부터 읽을 내용은 그 뒤의 얘기입니다. 강우석은 박태수에게 왜 사형 선고를 내렸는가? 본 검사가 피고인을 인지수사하고 공판까지 하면서 줄곧 느껴온 것은 피고인은 과거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성하고 있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도 그 죄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상식입니다. 강우석은 언제나 상식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상식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위에서 그의 조력자, 그를 돕는 사람들도 다 이 상식이라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식의 중요성을 강우석에게 가장 먼저 알려준 사람이 있습니다. 오른쪽은 강우석의 아버지입니다. 김인문 배우님이 연기를 하셨는데, 이 아버지는 그냥 가난한 농부예요. 언젠가부터 자본가들이 나타나서 집과 땅을 팔려고 합니다. 골프장 짓겠다고. 이 아버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어서 팔지 않겠다고 했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이때 이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결국에 내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지면 아들이 나중에 큰일을 못한다, 이런 개념으로 집과 땅을 팔고 이사를 갑니다.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또 이 우석에게 인생의 결정적인 한마디를 남기는 겁니다. 우석아, 너 이 다음에 법대 갈 수 있겠냐? 법대 가서 나라 시험 쳐가지고 판사 되라. 너가 판사가 되면 억울한 사람을 돌봐줄 수가 있을 것이여. 애비는 배운 게 없어서 더 할 말이 없다. 그냥 학교에서 배운 데라만 해라. 학교에서 뭐라고 하더냐? 우리나라는 민주국가이고 민주국가는 백성이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나같이 어리석은 백성은 지 밥그릇 또 못 챙겨 먹는단 말이야. 그러니 네가 판사가 되어서 도와줘야 된다. 이 아버지는 너가 판사가 돼서 나의 한을 풀어줘라, 이게 아니에요. 너가 출세를 해서 나처럼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이게 강우석한테는 진짜 엄청난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강우석의 행동을 볼 때는 상식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강우석과 박태수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장을 합니다. 뭐 태수는 고등학교를 아마 졸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중퇴하고 깡패가 되는 거고, 강우석은 법대생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성장한 이들이 한 여자를 만납니다. 윤혜린, 도현정 님이 연기한 윤혜린입니다. 윤혜린은 어떤 사람인가?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세상의 현실, 그런데 자신의 배경, 이 사이에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언제든 강하게 세상을 대하려고 하지만 또 그때마다 자신이 약한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실감하는 인물입니다. 인상적인 장면이 있어요. 방직공장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운동에 가담해서 그들을 돕다가 집에 오는 거죠. 술에 잔뜩 취해서 와요. 그래서 우석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걔들은 목숨 걸고 단식 농성하는데 나는 오늘 돈을 내고 쌀을 샀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펑펑 웁니다.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이 윤혜린의 아버지 박근영 선생님이 연기한 윤재영이라는 이 캐릭터를 봐야 됩니다. 얼마나 딸을 끔찍이 사랑하는 아버지였겠습니까? 그리고 이 딸도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죠. 이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카지노 사업권을 두고 이제 윤재영 회장 쪽과 경쟁하던 조직이 있거든요. 이 조직이 윤혜린을 납치하는 거죠. 이 아버지로서 저 딸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조건이든 다 들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딸이랑 어차피 시집가면 남의 사람이 되죠. 일찍이 유학 보내고 시집 갔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전화를 딱 끊어버립니다. 그 당시 저는 되게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여러분이 다 너무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백제입니다. 백제이는 그 윤혜린을 납치한 상대 조직의 막내입니다. 백제이가 어린 혜린을 보자마자 사랑에 빠진 건지 너무 불쌍해 보인 건지 모르겠지만 얘를 구해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윤재영 회장 쪽에 이 위치를 알리고 자기가 다른 조직원들을 뚝까 패고 또 얻어 터지면서 그렇게 시간을 벌어요. 그렇게 윤혜린 구조가 되고, 윤혜린 아버지 윤재영 회장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공부를 하고 싶다고 하면 내가 유학을 보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업체를 하나 떼어줄 수도 있어. 백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그냥 선생님 옆에 계속 있고 싶습니다. 윤혜린 옆에 계속 있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드라마에서 백제희의 모든 순간은 다 윤혜린이었다. 항상 그 윤혜린만 바라보며 사는 인물이고 그녀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는 그런 인물이잖아요. 여기서 백제희가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자기 감정을 다 잘 드러내지 않고 거의 드러낸 적이 없다 생각하지만은 결정적인 대사 한마디를 한 순간이 있어요. 윤혜린이 백제희가 자신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 시간에 대해서 어떤 보답? 반가이를 하기 위해서 제주도에 있는 어느 땅 문서를 줘요. 그러면서 이제 혜린이 이제 뭐 늘 받기만 해서 미안해,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백제희가 이렇게 털어놓습니다. 늘 받기만 했다고 생각했습니까? 나는 나야말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을 알고 평생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있어서 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려야 할 사람은 저입니다. 솔직히 전 지금 이 대사를 들으면 조금 약간 간지러운데 저 당시에 백제희가 저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들 미친 줄 알았죠. 그래서 어쨌든 윤혜린은 어떤 인물이 되어가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권 학생이고 아버지의 실체에 좀 환멸 이런 걸 느껴갑니다. 결정적으로 이제 강우석을 만나게 되죠. 강우석한테는 자기의 어떤 이 배경을 숨겨요. 우리 집이 형제는 많은데 단칸방 살고 아버지는 맨날 노름에 빠져 살고 있다. 그러니까 우석도 혜린을 너무 사랑합니다. 혜린도 우석에게 마음이 기울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태수가 나타납니다. 박태수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강우석을 만나러 오는 길에 고기도 사오고 해가지고 같이 고기 구워 먹다가, 그러다가 저 윤혜린도 같이 고기를 먹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처음 가볍게 만나요. 나중에는 태수가 어느 방직 공장의 그 농성을 진압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농성을 함께하고 있던 윤혜린을 보게 되고 그녀를 빼내주죠. 이때 이제 혜린이 태수를 보고서 더러운 놈, 앞잡이 이러면서 태수를 경멸합니다. 사실 그 장면이 이제 태수한테는 자신의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장면을 이제 윤혜린한테 보인 건데, 그들은 어쨌든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죠. 그런 거 하면 이제 우석과 혜린은 어떤 식으로 관계가 정리되느냐. 강우석은 혜린이 굉장히 가난한 집의 딸로 알고 있잖아요. 혜린이 또 이제 그런 노동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잡혀갔을 때 혜린의 가족이 혜린의 자취방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강우석이 그들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혜린의 진짜 정체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강우석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사실은 혼자서 무슨 드라마에 썼었냐 하면 말이지, 아주 괜찮은 검사가 하나 있어. 교과서에 나온 그대로 정의롭고 용기도 있고, 그래서 그 검사는 남들처럼 애정도 없이 부잣집 딸한테 장가를 가거나 그러진 않아. 그 사람은 아주 가난한 집 출신인 그런 아내를 만나. 그 아내는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거야. 둘은 아주 잘 어울릴 거야. 그 검사도 누구보다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설 줄 아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이상이 아버지가 아까 했던 얘기처럼 그런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인데, 윤혜린을 사랑하는데 윤혜린은 카지노 재벌의 딸이고, 사실 윤혜린의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그렇게 뭐 노동운동 하네 뭐 하네 해도 어느 날 데리고 온 신랑감이 검사야 이러면 허락 안 하겠어요? 허락하겠죠. 근데 강우석은 항상 그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저런 집에서 검사 사위를 보려고 할 때는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나중에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강우석은 혜린에 대한 마음을 사실상 그 순간 접어버립니다. 그런 거 하면 또 이제 강우석과 태수의 어떤 맥락이 있는데, 태수가 안기부의 어떤 일을 받아서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카지노 하나를 박살내. 그렇게 박살내는데 그 일이 있은 이후 쫓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이 됐는데 강우석은 그날 사법고시 2차 시험을 보러 가던 날이었고, 태수는 그냥 친구를 만나러 온 날이었어요. 강우석이 나가는 길에 보니까 심상치 않은 사람들이 자기 집 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순간 박태수를 탈출시키려고 다시 집으로 갑니다. 어렵게 박태수를 먼저 탈출시키지만 시험을 보지 못해요. 다시 그날 저녁이 됩니다. 여기에서 좀 명장면이 하나 있긴 있어요. 박태수가 혜린이랑 즐거운 환담, 이렇게 얘기할게요. 환담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보면서 좀 빡이 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태수가 우석을 보고 와가지고 시험 잘 봤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사실 강우석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그럴 텐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먹었어? 나 배고파. 화가 나고 열이 받고 짜증이 나지만 어쨌든 태수는 자기의 친구, 뭐 이런 마음이겠죠. 근데 저는 이때 이 드라마 속 남자들의 낭만이 좀 들어간다 생각이 듭니다. 남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수는 충분히 세상에 분노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세상이 나 이렇게 만들었어 할 수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면은 이 혜린도 탓할 수 있고 혜린의 아버지를 탓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태수는 남 탓을 하지 않아요. 우석도 마찬가지죠. 우석도 뭐 세상 탓할 수 있고 가난한 아버지 탓을 할 수 있고, 방금 이 장면에서는 이 태수를 탓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백제희 같은 인물도 어쨌든 남 탓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이건 내 선택에 따른 결과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물이죠. 그런데 진짜 남 탓밖에 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극중 이름은 종도, 연기하신 분 성함은 정성모 님입니다. 이 인물은 태수, 우석과 함께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또 태수와 함께 조직 생활을 시작했죠. 그런데 항상 태수에게 밀리고 또 조폭 그 집단의 보스에게도 좀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항상 지가 뭔가 존재감을 드러내고 뭔가 해보려다가 사고를 치고 결국 그 뒷수습을 항상 태수가 해줘야 되고 그런 일이 반복되거든요. 하지만 그런데도 항상 남 탓을 합니다. 태수 너만 아니었다면, 태수 너가 나를 좀 믿고 끌어주었다면 내가 이러지 않았어. 그래서 이 남 탓을 하는 정도가 사실상 이 드라마의 최대 악역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래시계 6화까지의 이야기예요. 이때부터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이 드라마가 지금까지 회자되는 이유 중 하나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고시에 실패한 우석은 바로 입대를 해버려요. 하필 특전사로 입대를 하고 그리고 계엄군으로 투입됩니다. 광주에. 태수는 이 후배 진수를 만나러 광주로 갑니다. 우석은 계엄군으로서, 태수는 일반 시민으로서 광주에 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드라마가 이 당시에 이 광주를 연출한 장면들이 좀 신기해요. 실제 광주에서 촬영한 장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당시 기록 영상들을 삽입했어요. 어떤 사람이 총을 쏘면은 기록 영상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이 배우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을 봤을 때는 기록 영상에 광주가 보인다거나 이런 맥락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장면들을 다 촬영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기록 영상을 넣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실제 광주의 모습들이 엄청난 시청률의 드라마에 담겨버리는 그런 효과가 생긴 거죠. 이 드라마에서 광주는 어떤 의미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우석과 태수 이 두 사람에게 모두 다 큰 영향을 준 사건으로 나오는데, 우석에게 광주는 내가 검사가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자기 반성을 끊임없이 하게 하는 그런 기억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제대한 이후에도 사법고시도 안 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뭐라 되게 강조를 하니까 결국에는 사법고시를 본 거였고, 태수에게 광주는 무엇이냐면 힘이 없으면 안 된다. 사람이 힘이 없으면 할 말을 다 하고 살 수가 없다. 이거를 깨닫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광주는 태수나 우석에게 앞으로 벌어질 미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은 있는 건데, 이 두 사람이 다르게 사는 것 뿐이죠. 강우석은 자신이 광주 계엄군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상식과 정의에 매달리려고 하는 것이고, 태수는 그렇게 쓰러져 가서 죽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더 큰 힘이 있는 쪽에 붙게 되는 거고, 이런 맥락인 겁니다. 이게 사실상 이 드라마의 진짜 마지막 장면이죠. 태수의 유골을 지리산에 가져와 뿌리는 혜린과 우석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드라마는 사실상 여명노동자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작을 해서 태수의 부모들이 다 이 지리산에 유골로 뿌려지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태수도 지리산에서 사라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그 장면에 어떤 수미상관을 보여주는 장면인 겁니다. 이때 혜린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이렇게 보내는 걸로 뭐가 해결됐냐? 이때 이제 우석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해결한 게 없어. 그리고 우석의 나레이션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쯤이냐고 친구를 묻는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어쩌면 끝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먼저 간 친구는 말했다. 그 다음이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는지 그걸 잊지 말라고. 이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 시절 1995년 1월에 방영이 됐으면 적어도 1994년 이럴 때 촬영됐을 텐데, 쉽게 말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다 살아있던 시절이에요. 그래도 언젠가는 이 사회가 그들도 무너뜨릴 거라는 어떤 바람이 드러난 대목이 아닌가. 우석의 아버지가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언젠간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올 것이다. 그런 바람을 드러내는 장면이 아닐까. 하지만 우석의 말대로 아직은 오지 않았고 그럴 뿐인 거죠.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상상이 여기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의미를 구현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모래시계란 이 드라마는 왜 제목이 모래시계일까요?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이 드라마에서 모래시계는 자주 나옵니다. 모래시계가 저 윤재영 회장 책상에 놓여 있어요. 이 윤재영 회장은 뭔가 중요한 결단을 할 때나 중요한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모래시계를 딱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그럽니다. 윤재영 회장이 윤혜린에게 이 모래시계를 건네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쪽 모래가 다 떨어지면 끝나는 게 꼭 우리 삶 같아.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끝이 있는 법이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딸에게 주면서 너도 언젠간 너에게도 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드라마 전체를 보면은 그 어떤 권력도 영원하지 않다. 그런 권력들도 다 끝이 맞이하게 돼 있다. 단순히 부패한 정권만이 아니라 이 윤재영 회장 같은 자본가들이나 누구에게나 다 그런 끝이 있다. 그런데 이 드라마가 방영되시던 시기는 그 끝이 오지 않았던 시기였던 거죠. 왜 그렇게 보냐? 저는 이 드라마가 방영된 시기가 1995년 1월이라고 했잖아요. 1995년 1월로부터 한 10개월 후, 9개월 후, 그때 바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되었고, 12.12 군사 반란 및 5.17 내란 혐의, 그리고 비자금 조성으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바로 이 드라마가 방영된 그해 해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방금 윤재영 회장이 그 말처럼 아무리 대단한 것이어도 끝이 있다는 걸 보여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모래시계 작가 PD가 이런 상황을 뭐 예견했을 건 아닌 것 같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던 거였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끝을 본 적이 없던 시절의 상상력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라고는 말할 필요가 없는 시대다. 혹시라도 앞으로도 또 그런 부정한 권력이 나타나면 끝낼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닌가. 모래시계를 봤을 때, 모래시계 마지막 장면 봤을 때 더더욱 그런 의미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실 준비한 모래시계에 대한 설명에는 여기까지가 전부입니다.